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토트넘과 아스톤빌라 경기 리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선발 라인부터 쭉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토트넘부터 살펴보자면 토트넘은 이제 비수마 로메로가 징계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히샬리송, 반더벤, 메디슨, 그리고 경기 며칠 전에 파페사르까지 부상으로 네. 빠지면서 굉장히 결장자가 많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스쿼드 구성의 한계를 노출을 했고 지난 울브스전에 이어서 이번 경기에서도 사실상 거의 뭐 1.5군이라고 보기에도 네. 쉽지 않은 라인업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좀 살펴보면 벤 데이비스와 에메르송이 센터백 라인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쿨루셰프스키가 조금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배치가 되면서 그 아래를 로셀소와 벤탄쿠르가 받치는 듯한 그런 형태의 라인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토트넘은 뭐 스쿼드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일단 뭐 선택할 수 있었던 건 과연 센터백에 다이어를 쓸 것이냐 아니면은 좀 수비가 불안하더라도 좀 속도가 있는 선수를 쓸 것이냐였는데 결국 에메르송을 썼네요 이번엔. 네. 그래서 뭐 공격진 얘기도 뒤에서 하겠지만 사실 쿨루셰프스키를 윙어로 돌리게 되면은 공미가 아예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좀 포스테코글로 나름대로의 최선의 선택을 한 게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빌라 쪽을 살펴보면은 사실 토트넘이 스쿼드가 박살난 것에 비해서 빌라는 부엔디아와 밍스 정도의 결장자만이 존재했습니다. 빌라는 캐시를 우측 미드필더 내지는 윙백 정도로 배치를 함으로써 4-4-2 내지는 5-3-2 정도의 전형을 네. 구축을 했고요. 지난주 저희가 영상에서 언급을 했잖아요. 공격수 최고의 조합에서 디아비와 언급되기도 와킨스. 했던 디아비와 와킨스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은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가 굉장히 좀 약하다 보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에메리도 인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매번 맞아요, 했었어요. 맞아요. 결국 빌라는 원정 경기에서 약한 부분을 좀 더 수비적인 컨셉을 좀 잡으려고 네. 많이 했다는 생각을 굉장히 들거든요. 맞아요. 메티케시가 일단은 측면 미드필더 형태로 나오는 것만 봐더라도 뭐 이게 윙백이라고 하는 선수 저는 미드필더에 가까웠다고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봐도 좀 수비를 의식한 좀 라인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캐시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굉장히 좋았던 선수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네. 이 선수를 좀 더 라인을 좀 더 내려주고 한 칸씩 이렇게 내려주면서 좀 더 수비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긴 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리뷰로 들어가 네. 보자면 좀 팀별로 한번 네. 살펴볼게요. 우선 토트넘 쪽부터 살펴보자면 토트넘의 라인업에서 보여지는 일단 제가 경기 전에 받았던 좀 인상, 우려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1번 무너진 수비 라인, 이거 굉장히 좀 불안했거든요. 사실 지난 울브스전 같은 경우에는 벤 데이비스와 에릭 다이어로 수비 라인을 네. 가동을 했는데 빌드업에서 뭐 이 선수들이 되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좀 풀어 나오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다이어가 역시 뒷공간 커버에 굉장히 약점을 보이는 센터백이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가 원하는 그런 높은 라인을 유지하기에 상당히 좀 부담감을 안고 있었죠. 이날은 그래서 벤 데이비스와 에메르송이 수비 라인을 꾸렸는데 이는 뭐 상대 공격진이 와킨스와 디아비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런 것에 대비해서 좀 더 속도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배치였다고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대인 수비 내지는 공중볼에서 좀 불안함을 노출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일단은 본래 풀백인 선수들이기도 하고 뭐 벤 데이비스 센터백 보긴 했지만 사실 주 포지션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나요? 맞아요. 주 포지션은 아니죠. 뭐 그리고 또 뭐 3백의 스토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지. 뭐 이 선수가 뭐 센터백이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선수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둘 다 일단 전문 센터백이 아니기 때문에 센터백이 갖춰야 하는 기본 뒷공간 커버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기본 딱 그 1대1 마크, 위치 선정, 헤딩 능력 여기서는 좀 떨어지는 맞아요. 선수들이었죠. 네. 하지만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전반전의 토트넘은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죠 전반전에. 그래서 왜 수비 리스크가 나타나지 않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포스테코글루의 특 높은 라인 유지함, 이걸 통해서 강하게 전방 압박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가 역습에 굉장히 강점을 보이는 팀인데 공격 역습 시에 공격진인 와킨스와 디아비를 제외하고는 뒤쪽에 있는 미드필더 내지는 수비수들이 올라올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좀 역습이 효율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토트넘이 위쪽에서 골을 뺏기더라도 거기에서부터 압박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뒤쪽에서의 수비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했던 그런 포스테코글루의 전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일단 토트넘이 좋았을 당시 전반 초중반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거의 뭐 센터백들이 수비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위쪽에서의 공격 전개에 또 볼을 많이 소유하려고 했던 모습들도 좀 보였던 것 같고, 또 전방 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공을 빠르게 탈취하면서 다시 공격에 재전개하려고 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로셀소의 득점 장면 이후에
바로 마킨슨한테 옵사이드가 걸리긴 했지만 네. 실점하는 맞아요. 장면 같은 맞아요, 걸 봤을 맞아요. 때는 한 번에 넘어가는 패스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비가 불안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일 정도로 눈에 확 띄었죠. 네. 그런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경기 초반에 뭐 누구였죠? 파우 토레스였나요? 아, 네네. 거의 골이 들어갈 뻔한 거의 위협적인 세트피스를 네. 내주기도 하면서 아 이거 사실 음. 완벽한 조합은 확실히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좀 불안점이라고 하면은 역시 미드필더 쪽에서 좀 찾을 수 네. 있겠죠. 일단 비수마, 사르, 메디슨이라는 토트넘의 올 시즌 주전 조합이 모두 제각기의 이유로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날 이를 어떻게 메우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날은 쿨루셉스키를 좀 공미처럼 기용을 하고 그리고 그 아래 로셀소와 벤탄쿠르를 중원을 꾸렸습니다. 쿨루셉스키는 사실 메디슨처럼 막 찬스 메이킹을 해준다거나 그런 롤이라기보다는 전방 압박을 일단 거기서 해주고 네. 그리고 좀 오른쪽 측면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왔다 갔다 해주면서 좀 활동량을 불어넣어주고 짧은 패스 연계를 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쿨루셉스키가 메디슨에 비해서는 당연히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못하지는 않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네. 뭐 그리고 실제로 찬스도 많이 만들어 주기도 했고 그리고 본인이 정말 결정적인 찬스를 하나 잡기도 했고 사실 그거 하나만 넣었으면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또 들기도 하고요. 쿨루셉스키가 가지고 있는 기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지금도 유효한지 모르겠지만 기록들이 대부분 상위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쿨루셉스키가 지금 리그 내에서 가장 많이 뛰고 있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선수가 메티스 선수가 찬스 메이킹이 굉장히 많아요. 48개인가 뭐 여기를 하고 있는데 쿨루셉스키 리그에서 탑급으로 찬스 메이킹을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가 은근 연계를 좀 잘해주고요. 네. 좀 선수들과 합가도 꽤 좋은 편이고 뭐 득점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메디슨처럼 뭐 48개를 기록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그렇게 잘하는 모습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 선수다. 뭐 그리고 그 능력을 확실히 좀 보여주고 확실히 뭐 메디슨의 대체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그 자리를 메워줄 수 있는 선수다라는 건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쿨루셉스키의 그 공백 만약 쿨루셉스키가 부상을 당한다면 그 공백을 메꾸는 것도 은근 어려운 일이 될 수도 그쵸. 있겠다는 이런 생각도 그런 들더라고요. 유형의 선수가 좀 토트넘에 부족한 것도 있고요. 음. 더불어서 로셀소와 벤탄쿠르의 중원도 네. 저는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을 좋았죠, 해요. 초반에. 일단 빌라의 좀 수비 전형을 살펴보자면 빌라는 되게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는 팀이라기보다는 좀 4-4-2 내지는 5-3-2 정도의 전형을 배치를 해서 한 하프라인 부근에서 지역 방어를 하는 네. 듯한 그런 모습의 수비를 많이 보여주는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원에서의 수적 열세 아니면은 좀 그런 5명 내지는 4명의 수비 라인을 어떻게 뚫어내는지가 토트넘의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디슨이 그 수비 라인 사이에 있었다면 그를 통해서 좀 풀어낼 수 있었겠지만 그가 없었고 그래서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로셀스와 벤탄쿠르를 오히려 그 수비 전형 바로 옆에 배치하면서 한 번에 큐떡을 통해서 좀 수비 라인을 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죠. 네. 뭐 로셀소도 그렇고 벤탄커도 그렇고 사실 잘하는 선수인 건 확실하지만 뭐 그동안 뭐 경기를 별로 안 뛰었기 때문에 어떨까 싶었는데 진짜 생각보다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저만 초반에. 저는 그래서 벤탄쿠르하고 로셀소 그리고 이제 비수마 사르 그리고 호이비에르 이렇게까지 조합은 생각보다 아주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어느 정도의 이제 세부적인 지시를 통해 갖고 이 선수들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모습 보여서 이 선수들이 공을 못 차는 선수들은 아니었는데 확실히 이 능력들을 좀 잘 발휘시켜 주니까 포 감독이 좀 잘한다 이런 거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벤탄쿠르가 32분이었나요? 부상을 빠르게 당하면서 교체가 호이비에르랑 또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호이비에르가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확실히 완전 다른 선수 다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있어서 벤탄쿠르 이탈 이후에 토트넘이 어려움이 있었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지금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벤탄쿠르가 일단은 발목인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지금 부상은 발목 쪽인 것 같은데 일단은 상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남겼고 그리고 벤탄쿠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창의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 팀한테 굉장히 필요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날 경기에서도 꽤 창의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조합이 부상 없이 쭉 간다면 생각보다 안정적이고 풍부한 조합이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어쨌든 최소한 그러니까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선수들을 잘 활용했다는 생각이 들고 뭐 메디슨처럼 로셀소를 사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우도기를 전방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로셀소는 압박에서 벗어나게 네. 함으로써 좀 뒤쪽에서 패스를 넘겨주려 한다던가 이런 포인트를 통해서 전반전은 생각보다 토트넘이 잘 풀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전 스탯을 좀 살펴보자면 토트넘이 점유율 64% 그리고 슈팅 7개, 유슈팅 3개에 XG값이 1.19였습니다. 어우 1.19면 네. 그래도 전반전 치고는 굉장히 좋았던 그렇죠. 공격력이네요. 그리고 뭐 전후반 다 통틀어서 결국 토트넘에서 아쉬웠던 거는 뭐 결국 마무리가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무리가 그래도 몇 개가 됐으면은 아니면 옵사이드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좋은 찬스에서 놓치는 장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상대 골키퍼가 막아낸 장면도 있었고 해서 이런 점들이 좀 아쉽지 않을까. 경기력과는 별개로 결과에 있어서는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전 두 양쪽 윙어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존슨도 그렇고 힐도 그렇고. 저는 힐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힐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려야 될지는 조금 뭐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네네네. 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랜만에 경기를 뛰었던 것도 있고 존슨하고 힐 둘 다 좀 손흥민한테 밀어주려고 하는 느낌도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저는. 과도하게 밀어주는 느낌. 자기가 처리해도 네. 될 것 같은 공들은 대부분 다 손흥민 선수한테 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선수에게 내주려고 하는 성향들이 굉장히 뭔가 좀 많거든요.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고 특히 그 힐이 중앙에서 페널티 박스에서 공을 받아서 오른발 각도니까 그냥 바로 존슨한테 내줘버리다가 뺏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사실 맞아요. 뭐 힐이 왼발만 쓰는 선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그 정도 각도면은 어떻게 해서도 뭐 라보나를 차든지 뭐 아프런토를 차든지 아니면 뭐 오른발로 그냥 대충 갈기든지 그러니까 축구 선수라면은 무조건 본인이 슈팅을 했어야 되는 위치였는데 그걸 내주는 걸 보면서 이 선수가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졌구나.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많이 실수를 하는 장면, 많이 좀 네. 막히는 장면 많으면서 좀 아직 멘탈적으로 준비가 좀 덜 된 모습은 보였어요. 뭐 그 부분도 있고 좀 확실히 오랜만에 경기를 뛰다 보니까 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돌아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숙하다는 부분들이 많이 보였고 드리블을 칠 때도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한 번 더 터치를 가져가게 된다면 공을 확실히 뺏길 것 같은데라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힐은 제가 보니까 경기는 일단 좀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이 선수가 굉장히 많이 뛰고 스페인 선수지만 사실 세밀한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많이 뛰면서 그 부분들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선수가 그래도 유망한 자원이었으니까 한 번 더 믿어보는 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능력은 좀 맞아요. 부족해요. 이게 1군 스쿼드에 들어갈 수준이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거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이도 솔직히 이제 유망주 정도는 아니에요. 이제 좀 보여줘야 되는데 01년생입니다. 본인한테 있어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번 시즌이. 맞습니다. 네. 뭐 그래서 힐 얘기를 뒤로 하고 그렇다면 토트넘이 전후반 내내 빌라를 압도했냐? 또 그건 아니었거든요. 후반전에 토트넘은 이제 전반전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역시 벤탄쿠르의 부상 이탈로 인한 좀 밸런스가 흔들린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저는 조금 오버페이스였다고 생각을 해요. 전반이 좀 전반전에 너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좀 전방부터 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공격진도 그렇고 미드필더진도 그렇고 많은 활동량을 가져갔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후반전이 진행되면서 좀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빌라의 날카로운 공격진들에게 이제 수비 리스크가 그제서야 나타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좀 주전 선수들이 빠진 것에 대한 리스크의 연장선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는 약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확실히 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90분 내내 상대를 막아낼 수는 없다. 그래서 초반에 밀어붙여서 경기를 끝내자라는 계획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반에 경기가 안 끝났고 맞아요. 선제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오히려 전반 막판에 프리킥이었나요? 코너킥이었나요? 하여튼 세트피스 킥으로 한 방에 실점하고 맞아요. 이런 점들이 감독 입장에서 너무 아쉽지 않았을까. 계획대로 선제골까지 넣고 이거를 이제 벌려서 이제 경기를 끝내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종점이 나오다 보니까 후반에 이제 우리는 더 모든 걸 다 여기 올인했는데 올인한 패에서 져버리니까 무승부가 나버리니까 좀 뒤에 운영은 쉽지 않았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체력 빠진 선수를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없잖아요. 맞아. 선수가. 바꿔줄 선수가 없죠. 네, 그래서 뭐 토트넘이 사실 득점을 생각보다 못한 것도 맞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손흥민이 또 오프사이드 헤트트릭을 했잖아요. 그 얘기를 좀 짧게 해보자면은 사실 그
뭐 3골을 넣었습니다. 일단 3골을 음. 넣었는데 3번의 오프사이드, 2번은 한 번 본인이었고 한 번은 브레넌 존슨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오프사이드로 3골 모두가 취소가 되었고 결국 그 중에 하나라도 뭔가 들어갔으면 조금 다른 경기 양상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또 제 생각은 그럼에도 손흥민이 그거를 뭔가 책임을 통감하고 못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손흥민은 이 경기만 놓고 보면은 뭐 기회도 많이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사실 그 옵사골 3골 그 넣은 거잖아요. 그 기회를. 사실 네. 그 골 장면들을 표현하는 게 이상할 수 있겠지만 그거 다 좀 지리게 넣었어요. 잘 넣었어요. 아니 공의 궤적이 보일 정도로 잘 넣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하나 이제 옵사 다른 장면 하나 날리는 거 있긴 했는데 그래도 맞아요, 그게 맞아요. 만해질 정도로 마무리들을 잘 지어주고 사실 그거 부분은 뭐 받는 선수가 컨트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너무 빨리 들어가서 옵사였다 그거 그런 장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 부분도 사실 빌라가 옵사이드 트릭을 네. 잘 사용한 것도 네. 있고 그리고 옵사이드는 운의 영역도 충분히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손흥민이 이 경기에서 부진했다, 폼이 안 좋았다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빌라의 포인트로 네. 넘어갈게요. 앞서 토트넘이 리스크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산뜻한 출발을 했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반면 빌라는 좀 제 기대보다 좀 부진한 출발을 했다고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시를 활용해서 수비 시에 5-3-2 내지는 4-4-2 전형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방어 형태로 좀 안정적인 경기를 펼치고자 했는데 제가 좀 느꼈던 아쉬운 점은 확실히 라인이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역습 시의 위력이 떨어졌다는 점. 네. 그리고 오른쪽에 매티캐시를 배치하다 보니까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의 공격 날카로움이 많이 떨어졌다는 점. 이런 걸로 봤을 때 수비에서는 뭐 그냥 그럭저럭 잘 버텼다고 할 수 있지만 전반전 공격적인 모습은 빌라가 좀 아쉽지 않았나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반전에는 빌라가 거의 완전히 밀렸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뭐 아까 토트넘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후반전 딱 시작하기 전에, 전반전 끝나기 전에 터졌던 그 골이 약간 모든 걸 바꿔버리지 않았나. 그냥 빌라는 그냥 아이고 힘들다 견디고 이제 후반전에 어떻게든 반전을 해봐야지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동점이 되면서 굉장히 후반전 그 변화에 있어서 좀 활력을 얻지 않았나. 맞아요. 뭐 경기력과는 별개로. 네. 그래서 사실 전반전만 보면 빌라의 장점이라고 했을 때 뭐 아래에서부터 사실 6백, 5백에 네. 가까울 정도로 수비 라인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중원 싸움 수적 우위를 유리하게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마르티네스가 롱패스를 뿌려주면서 전방에서 와킨스가 볼다툼을 해주고 거기서부터 좀 공격을 만들어 간다던가 이런 장면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토트넘의 전방 압박 그리고 손흥민이 마르티네스까지 좀 압박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전반전에 빌라의 공격은 좀 지지부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에메리는 이 경기에서 좀 여러 가지 교체 카드나 포인트를 잘 살리면서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에메리가 원래 아스날 올 때도 후반전에 뭐 기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왜냐면 교체 포인트들 되게 네. 잘 잡아내면서 좀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적도 있고 맞아요. 또 전반전에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 역전시키는 그런 장면들 굉장히 많이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날 경기에서도 에메리 교체를 통해서 좋은 모습은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네, 이제 46분에 디아비와 매티캐시를 뺍니다. 그리고 틸레망스와 레온 베일리를 넣죠. 그러면서 틸레망스를 사실 중원보다는 와킨스 옆에 내지는 약간 아래에 위치하는 세컨톱처럼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베일리는 오른쪽 윙어처럼 그리고 캐시가 뛰던 자리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에 죽어있던 오른쪽 뒷공간, 그러니까 토트넘 기준 왼쪽이죠. 그 공간을 베일리가 상당히 잘 활용을 했어요. 1대1에 워낙 능한 자원이기도 하고 그 자리에 우도기가 굉장히 높게 전진을 해있던 상황이기도 한 터라서 이 위치에서 굉장히 빌라의 공격이 풀렸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틸레망스와 맥긴이 좀 중원으로 좁혀서 압박을 해주다 보니까 전반전보다 훨씬 더 전방 압박을 활발하게 해주고 라인을 높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전반전에 낮았던 라인에 비해서 좋은 모습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거 에메리가 진짜 잘 준비했다는 표현보다는 잘 캐치한 것 같아요. 우도기가 이날 경기에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범위의 포지션까지 나와버렸다. 맞아요. 아니 우도기를 이렇게까지 올려 쓰는 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뭐 거지? 거의 메잘라처럼 움직였죠. 그러니까 뭐 인버티드 윙어나 인버티드 풀백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좀 익숙해진 지는 좀 됐지만 그거는 약간 3선까지 올라가는 거지 공격 라인까지 올라가지 않잖아요. 이거는 거의 그냥 메잘라처럼 박스 침투도 하고
그냥 너무 높은 위치에서 오히려 손흥민보다도 먼저 달려나가는 그러니까. 그림이 있었거든요. 아니 거의 최전방에 위치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너무 대놓고 그쪽 라인에 내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윙어 이제 이때 힐이 좀 백업을 많이 가줬나 맞아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다른 팀들한테도 약점을 보일 만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결국 에메리가 그런 포인트를 굉장히 잘 캐치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뭐 그런 우도기의 전진을 카마라의 대인마크를 네. 통해서 내려와서 막아준다거나 아니면 뭐 틸레망스를 중원으로 가담시켜서 사실 와킨스가 최전방에 있고 틸레망스, 맥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네. 되면서 오히려 전반전에 리스크가 거의 없었던 로얄 데이비스를 제대로 압박해준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기를 딱 돌이켜보면은 에메리가 확실히 이런 포인트에서 딱 이 정도 클래스의 팀 너무 능동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 내려앉지도 않는 정도의 팀에서 정말 제 역할을 잘 발휘하는 감독이구나 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톤 빌라가 또 마냥 매 경기 내려서지도 않고 또 상대 팀에 따라서 그냥 올라서야 되는 경기는 정말 강력하게 올라서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브라이튼전 같은 경우는 진짜 질식 압박을 브라이튼한테 시도를 하면서 뭐 대승을 거두기도 했고 그래서 진짜 이 감독이 좀 상대에 맞춰서 좀 다재다능하게 스타일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약간 포스테코글루랑 약간 대척점에 있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날 이제 빌라의 경기를 좀 보면서 느꼈던 점은 빌라가 확실히 볼 잘 차는 선수들이 많다. 맞아요. 빌라가 생각보다 다양한 패턴의 축구 구사를 할 수 있는 선수 구성이 엄청 많아요. 뭐 일단은 뭐 중원에 카마라랑 도글라스 루이즈부터 너무 좋죠. 공 기가 막히게 차고 그다음에 측면에 배치된 선수들 뭐 맥긴이나 맥긴. 뭐 교체 투입된 베일리 뭐 이런 선수들도 공 굉장히 잘 차고 뭐 사실 틸레망스 이런 선수도 활용하면 네. 또 잘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센터백에 뭐 파워 토레스 뭐 디에고 카로스 이 선수들도 뭐 잘 차고 그러니까 이게 네. 결국 빌라를 살펴보면 이 감독이 이제 에메리 감독이 이제 경기를 딱 보다 보면 이 감독 되게 수적 우위 엄청 중요하게 네, 생각하는 감독이거든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이거든요. 근데 수적 우위를 하더라도 이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려면 결국에는 뭐 많이 뛰는 선수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볼을 좀 잘 줄 수 있는 선수들이 필요하기도 한데 빌라는 생각보다 그 조합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해요. 뭐 베일리가 엄청 빠른 선수가 있고 아니면 틸레망스처럼 뭐 느리지만 그래도 뭔가 볼은 좀 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빌라는 뭐 에메리가 왜 원정 경기에서만 약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팀은 너무 빡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리하자면 이제 이 경기는 사실 벤탄쿠르의 부상이라는 좀 추가적인 네. 악재도 있었고 아니면 사실 저는 카마라나 캐시 같은 경우에는 경고 누적 퇴장이 나올 수도 네. 있을 맞아요. 법한 장면도 있긴 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조금 양팀 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결과만 봤을 때는 빌라가 토트넘 원정에서 2대1의 역전승을 거뒀고 빌라는 이로써 1996년 이후로 처음으로 토트넘전 리그 3연승을 네. 가져갔고 반면 토트넘은 사실 첼시, 울브스, 빌라전까지 다 선제골은 넣었거든요. 하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해서 패배를 함으로써 결국 맨시티전을 앞두고 3연패를 거머쥐고 말았습니다. 저는 첼시전에는 뭐 대패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네. 울브스전이나 빌라전 같은 경우에는 더 먹힐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었다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그래도 요 정도로 선방을 했다라는 생각에 뭐 그리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도 생각해요. 이게 뭐 결과가 지긴 했다만 결과가 안 좋다는 표현이 좀 이상할 수는 있겠지만 더 많은 실점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는 않아서 맞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뭐 그리고 경기력 전반적으로 놓고 봐도 빌라한테 완패했다 뭐 이런 그런 그런 것도 것도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는 이제 3연패지만 경기 내용적으로는 그래도 토트넘에게도 포인트가 있다. 뭐 이렇게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경기가 맨시티와의 경기인데 쉽지 않네 진짜. 쉽지 않은 경기예요. 쉽지 않네요. 더 쉽지 네. 않은 경기가 될 것 같고 이 경기도 많은 부상자가 너무 네.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회복이 가능한 선수도 별로 없긴 해요. 물론 중원의 선수들이 좀 채워지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센터백 조합이 완성되는 건 네. 아니거든요. 그런 점포 생각해봤을 때는 맨시티를 상대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냐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과연 시티를 상대로 그리고 부상자도 많은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 또 똑같이 할까? 또 하나? 아. 그리고 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감독인 펩 앞에서도 이런 축구를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결국에 저는 이날 경기 그냥 뭐
에메리가 지금 준비를 잘한 경기라는 평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포스테코글루는 뭐 하던 걸 하면서 좀 자신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했다면 에메리는 역시 상대의 맞춤 전술을 통해서 경기를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스톤 빌라는 이 경기 승리하면서 승점 28점으로 리그 4위까지 치고 올라왔고요. 토트넘은 리그 5위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네, 26점일걸요? 네. 네, 토트넘은 26점이고 아스톤 빌라가 28점이 되면서 두 팀의 순위가 이렇게 쭉 뒤바뀌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아스톤 빌라가 이 순위를 유지하고 챔스에 간다면 이것도 진짜 지난 시즌에 이어서 또 한 번 또 센세이션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